저는 41살 이서연입니다. 워킹맘으로 대기업 재무팀에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집에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챙기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저희 집의 평화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깨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몸의 오른쪽을 거의 쓰지 못하시고 말도 어눌해지셨죠. 퇴원 후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문제로 남편과 많이 다퉜습니다. 저는 한 분뿐인 아버지를 차가운 시설에 보내고 싶지 않았고 결국 저희 집으로 모셔와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이를 챙기는 동시에 아버지의 식사와 용변, 재활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죄송함과 피로감에 몸과 마음이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렸죠. 제 남편 박준영 씨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며 먼저 제안했습니다. 서연아, 이러다 당신이 먼저 쓰러지겠어. 우리가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아버지 잘 돌봐주실 간병인 한 분을 모시자.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남편은 평소에도 살갑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저 대신 아버지를 씻겨드리고 묵묵히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죠. 그렇게 수소문 끝에 우리 집에 오게 된 사람이 오은미 씨였습니다. 쉰을 갓 넘긴 그녀는 첫인상부터 서글서글하고 선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일처리가 완벽했습니다. 까다로운 아버지의 식성을 단번에 파악해 매번 다른 반찬을 만들어냈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 맞춰 자세를 바꿔드리는 것은 기본. 집안 구석구석을 어찌나 깔끔하게 청소하는지 먼지 한 톨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셨지만 그녀의 지극정성에 금세 마음을 여셨습니다. 굳어있던 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저는 그녀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며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월급 외에 따로 보너스를 챙겨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온 이후로 지옥 같던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남편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종종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보물 같은 분을 구했어. 저분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 어쩔 뻔했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습니다. 오은미 씨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기에서 구해준 수호천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고용인을 넘어 가족의 일원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늦는 날이면 저녁까지 차려놓고 아들 숙제를 봐주기도 했고 남편과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저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직업의식과 인간적인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면에 시커먼 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저는 천사에게 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온 지 반년쯤 지났을까요? 단단하고 평화롭던 제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예민함 탓이라고 피곤해서 드는 엉뚱한 생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상 신호는 향기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예상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 가득 남편의 스킨 향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출근했으니 이상할 것도 없었지만 그 향기는 마치 방금 전까지 그가 머물렀던 것처럼 생생하고 농밀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 사이로 오은미 씨의 샴푸 향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향이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뒤엉켜 있었던 것처럼요. 그녀는 거실을 닦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평소보다 조금 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일찍 오셨네요. 사장님께서 오전에 서류를 두고 가셔서 잠깐 들르셨어요. 저는 그러셨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코끝에 맴도는 두 개의 향기가 어쩐지 불쾌했습니다. 그 후로 사소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오은미 씨의 태도가 미묘하게 선을 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제게 허락을 구하고 쓰던 물건들을 어느새부턴가 제 집처럼 편하게 사용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원두를 내려 마시고 남편의 서재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책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제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냉랭한 기류 속에서 그녀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죠. 사모님, 사장님도 힘드셔서 그래요. 남자들은 가끔 아이 같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잘 말씀드려 볼게요. 마치 저희 부부 사이를 중재하는 듯한 그 태도가 순간적으로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의심에 불을 지핀 것은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말씀이 어눌하신 아버지는 평소 오은미 씨를 잘 따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과 그녀가 한 공간에 함께 있을 때면 아버지가 유독 불안해하셨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끙끙 앓거나 불편한 몸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려는 듯 손을 버둥거리셨죠. 처음에는 그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혹시 당신의 어눌한 입으로 차마 전하지 못하는 진실을 온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의심은 꼬리를 물고 커졌습니다. 남편이 야근과 주말 출장을 핑계로 집에 없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은미 씨는 사장님께서 사모님 고생하신다고 저보고 저녁까지 아버님 곁을 지키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과도한 배려와 친절함이 마치 거대한 비밀을 감추기 위한 정교한 연극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두 사람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언제나 잠겨 있었고 제 앞에서는 절대 통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은미 씨는 제 앞에서는 깍듯했지만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물증이 없었기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혼자만의 의심 속에서 피가 마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동차 블랙박스가 떠올랐습니다. 지옥의 문은 그렇게 아주 사소한 계기로 열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실수로 기둥을 긁는 바람에 보험 처리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고 최근 영상들을 훑어보던 중이었습니다. 주말 출장이라던 지난 토요일의 영상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지방 공장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무심코 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라디오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과 오은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오늘 서연이한테는 뭐라고 했어? 응, 지방공장 출장 간다고 했지. 우리 은미랑 이렇게 데이트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킥킥, 자기도 참 대담해. 바로 집 앞에서 나를 태우고. 들키면 어쩌려고. 괜찮아. 이서연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어서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당신이 아버님을 얼마나 잘 모시는데. 의심 같은 거 할 사람 아니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제 험담을 하기도 하고 주말에 함께 떠날 여행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지방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호텔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때? 오늘은 약 드시고 일찍 주무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했어. 역시 우리 은미가 최고야.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오은미 씨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내 가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내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는 간병인을 연기하며 뒤로는 내 남편과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병든 아버지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기만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부재를 안심하고 그녀의 헌신에 감사하는 동안
두 사람은 한 팀이 되어 저와 병든 아버지를 철저히 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탈을 쓴 악마. 저는 그 악마를 제 손으로 집안에 들인 셈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속 진실을 마주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엉켜 들끓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이 추악한 연극의 마지막은 내가 직접 연출해야 한다. 저는 차갑게 이성을 다잡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남편에게 다정한 아침 인사를 건넸고 출근하는 오은미 씨에게 오늘도 아버지를 잘 부탁드린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 역겨워서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표정을 숨긴 채 완벽한 아내와 고용주의 가면을 썼습니다. 결전의 날은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주말에 친한 동생 결혼식이 부산에서 있어서 아들이랑 하루 자고 와야 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그래. 잘 다녀와. 아버님 걱정은 하지 마. 은미 씨도 있고 나도 있으니 괜찮아라며 반색을 표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친정에 잠시 맡기고 집 근처 호텔에 방을 잡은 채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떠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남편의 차가 집 앞으로 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오은미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소파에 기대어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이 노는 소파에서, 제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바로 이 집에서. 재밌어 보여요, 두 사람.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튀어올랐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오은미 씨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붉은 와인이 피처럼 번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떻게 여기 있냐고요? 당신들이 내 아버지 병상을 미래의 장소로 쓰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를 올려놓고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나누던 역겨운 대화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이야, 다 저 여자가. 그때 오은미 씨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용서? 사모님, 뭘 용서해요? 사장님 외로우셨대요. 일에만 미쳐서 남편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내보다 매일 옆에서 챙겨주는 내가 더 좋으셨다는데. 그리고 아버님도 제가 돌봐드리는 걸 더 편안해 하셨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사라져. 당신 월급은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위자료로 생각할 테니 그렇게 하라.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 집은 이제 당신 집이 아니야. 당신 물건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문 앞에 내놓을 테니 가져가.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거실 바닥에 쏟아진 붉은 와인 자국만이 지난밤의 악몽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아들의 곁을 지키고 뜬 눈으로 아버지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상처와 폐허의 적막함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남편의 구차한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아이를 봐서라도 다시 생각해보라. 모든 게 오은미의 유혹 때문이었다는 변명이 담긴 문자가 쉴 새 없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선택지에 용서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명백한 증거가 되었고 남편이 제 아버지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오은미 씨에게 따로 송금한 내역까지 찾아내 위자료 청구 소송에 첨부했습니다. 그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오은미 씨에게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간병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고용주 가족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답변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기처럼 사라졌을 뿐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간병에 온전히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문 간병업체를 통해 새로 오신 분은 철저히 검증된 분이었고 저는 더 이상 타인에게 제 가정을 온전히 내맡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올가매던 거짓과 기만이 사라진 집은 더 건강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아버지의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눌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자책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빠. 아빠 잘못 아니야. 이제 괜찮아. 내가 다 지킬 거야. 그 여자는 제 아버지의 간병인이었고 제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그들은 병든 아버지를 방패 삼아 추악한 관계를 이어갔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아버지의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배신이 남긴 상처는 깊고 아마 평생 아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똑바로 마주하고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 어떤 거짓과 기만도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것이 제가 내린 그들에 대한 가장 완벽한 심판입니다.